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전혀. 정말 좀 놀랐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간밤 좀 분위기는 어땠어요? 당 안팎에서? 글쎄요, 그 본회의가 너무 늦게까지 이어져서 헌회하고 그냥 다들 피곤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 중간에 왜 무효표 네네. 분류 여부를 두고 좀 공백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길어진 시간이. 그때만 해도 무슨 이런 결과를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그냥 그냥 빨리 좀 진행하자라는 정도로 그냥 웃고 계셨었는데. 이제 빨리 진행하자. 어차피 이제 부결될 건데 그 뭐 두 개가 그렇게 그렇죠. 중요하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러게요. 저도 참 어제 그 인터뷰를 해야 되겠고 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간에 이제 의총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전혀 어떤 이런 그 분위기가 없었고 발언도 없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또 이 공소장의 어떤 엉성함이라거나 또 검찰의 의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었는데요. 여전히 이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 또 네. 야당에 대한 정치적 그 정적 제거를 위한 공격으로 봐야 되느냐. 네. 이 점에 대한 견해차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지점은 그거죠. 이제 이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토론의 지점이 생기고 다를 수는 있는데 행여라도 지금 차기 공천을 생각해서 현 지도부로는 내가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이 위험하겠다. 네.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나선 거라면 예. 그거는 소위 말해서 지금 당의 분열 이런 것들을 유도하거나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를 칠 일이 될 텐데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일종의 조직 플레이라고 보세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다른 팩트를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사실 숫자로만 봐서는 조금 지금까지 그렇게 기권 무효표가 많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분명한 의사표명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네. 요번에 부결을 시키는데 다만 부결 후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카드가 잠깐 언급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그냥 이런지하에 일축을 해버렸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게 결과가 결국은 부결되겠지만 네. 향후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대표가 향후에 관해서 명확한 어떤 대책이나 전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는 당내에 있었죠. 예.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가 의도하에 이런 일을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실관계를 이런저런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현 단계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정도의 얘기였지. 대표 입장에서야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제 저희가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그냥 이런지야 일축하던데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께서 예.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정성원 입장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향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대책을 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때 우리 서른 의원도 의총에서 그런 발언하신 게 왜 소개가 되고 했었잖아요. 네네. 대표를 만나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대표야 지금 직접 겪는 일이고 당 대표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뭔가 생각하신 건 있겠죠. 근데 그거를 꼭 사퇴를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자,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그 네.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계속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네. 이런 실제로 이 전망이 그 현실로 나타난다면 또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부결시킬 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결과만 놓고 보면. 글쎄요. 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그걸 장담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한 게 맞겠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의 결과를 놓고 예.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제 소위 가결표까지 던진 분도 지금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성표. 예. 네네. 예. 그분들은 뭐 향후에는 이게 이제 그 가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의 그러니까 여론의 반응이나 당내 또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의 그 결과를 놓고 많이들 좀 놀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럴 수가 있나라고 사실들은 좀 어찌 보면은 저희들 스스로 좀 실망하는 지점도 있고 해서 그것이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꼭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결속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역으로 만약에 또 이런 게 청구가 된다면 전격적으로 그래 그냥 나 그럼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결단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요번에 부결시켰느냐 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그러나 헌법이 만들고 있는 절차이고 장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배경을 뭐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국회가 열려 있는 회기 중에는 그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불소추 특권하고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랄까 그 부정부패를 뭐 사전에 그러니까 그 국회 스스로 뭐 보호하는 식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국회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그 검찰권의 행사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갈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뭐 오히려 더 맞는 것이다. 이거는 저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원들의 움직임도 관심사인데요. 벌써부터 뭐 이탈표 색출론이니 공천 살생부의 뭐 이런 이야기 벌써 나오고 있던데 네. 어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만약에 당원들한테 만약에 의원님이 메시지를 준다면. 사실은 어제도 그 국회 앞에 많이들 모여 계셨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끝난 뒤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심정이야 충분히 이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숫자에서 오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표출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것이 뭐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그 명단 공개나 뭐 확인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도 없고 그간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일종의 보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도 어제 일부 SNS에서 돌고 있는 명단을 봤습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분이 그랬을까 싶은 분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좀 이성적으로 좀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 삼아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총선 때까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거야.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분당을 얘기한다거나 그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치적인 이득이 되지 않고 당원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로 넘어갈게요.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 소송전을 벌였다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은 정말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좀 알고 취재를 해본 기자들은 다들 하는 얘기가 검찰처럼 특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급의 검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굉장히 빠른 조직이거든요. 누구의 신상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네네. 그래서 그걸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동기인데 그걸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18년 이미 보도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네, 그것 때문에 더 그렇죠. 익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익명이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던데 그래서 예. 그럼 이 검사가 누구냐인지 알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당연히 알아봤죠. 당연히 알아봤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것은 예. 뭐 A 검사, 기업 검사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어느 고등학교인지도 금방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금방 식별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민사고에서는 굉장히 이게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보인 어떤 반응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학교에서 용납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거기서만 쉬쉬하고 끝났다. 그래서 검찰은 전혀 몰랐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정순신 변호사 측에서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대리인이 한동훈 장관의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해졌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조금 이제 검찰 내에 소문이 퍼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소송 대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기라고 해도 그걸 뭐 떠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을 것이고 그러겠죠. 또 그 자녀가 또 어느 학교에 또 어떤 상태로 있다 이런 것들은 대개는 또 동기들 사이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려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치고 그러면 검증 과정에서 이게 왜 걸러지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걸러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이번에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지,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본인이 체크를 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려 있는 소송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나 행정소송은 본인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공적으로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자동으로 뭐 이 사람에 관련된 판결문을 제출해 주세요. 재판 과정을 알려주세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 제 경험에 의하면 본인이 이런 식의 어떤 불미스러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인명권자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해오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이것이 또 말씀처럼 언론 보도가 크게 된 사안이라서 이게 반드시 세평 그 수집이나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난 정부 때는 그 위장 전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렇죠. 그거를 2005년 이후에 2회 이상 했으면은 당연 결격 사유로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학적이 변동됐다라고 하는 거는 유심히 그 확인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이제 뒤늦게 전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라 이걸 당연히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때도 만약에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죠.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아니 뭐 그냥 적응을 못해서 옮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아무튼 이제 부실 검증 그 비판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발표하기로 법무부가 1차 검증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이 또 2차 검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그렇죠. 그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또 그걸 공언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